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방학이 끝나가면서 우리가 근현대사 배워야 되는 것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은 여기에 나오는 요 이름, 이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작년에 사망을 했죠. 우리 역사에서 참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일으켰던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죠. 과연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까지를 쭉 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전두환 정부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배웠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부터 정치를 했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독재를 하다가 바로 1979년 바로 10월 26일에 바로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결국 사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여기서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으면서 사망했다. 높은 분이 돌아가시면 서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가 끝났습니까? 바로 독재가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민주화. 자, 이제 독재가 끝나고 우리 손으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겠죠. 하지만 바로 이 혼란을 틈타서 또 국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두환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냐면,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운도 좋고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결국 누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바로 김재규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김재규라는 인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정보부 중정이라고 하는 요 부서의 장이었단 말이야. 이 중앙정보부장이 바로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쏴 죽인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 곳이 바로 중앙정보부인데, 이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경호실장이었던 이 차지철 역시 마찬가지로 김재규 손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서 이런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이니까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사해야 되는 인물로 바로 이 전두환이 바로 조사위원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바로 기관이 바로 뭐냐면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마치 군대 안에서의 이 기무사령부라는 곳은 군대 안에서의 정보를 담당하는 요런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전두환은 원래 몇 달 뒤에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 12.6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을 이 전두환이 조사하는 책임자가 되면서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었던 이런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이 비어있는 이 시기에 바로 또 하나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우리가 신군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부 중에서 이 새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바로 이 신군부라고 부릅니다. 이 신군부로서 핵심적으로 바로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이 전두환과 노태우예요. 이들은 육군사관학교를 출신한,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줄여서 육사라고 하죠. 이 육사 출신들로서 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이 전에 있던 군인들은 다른 데서 다른 학교를 졸업했지만 본인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이 엘리트 군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육사 출신들이 만든 사조직이 있는데, 그 사조직이 바로 이 하나회라고 하는 이런 사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육사 출신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바로 자신들이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군부들이 바로 일으킨 사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1979년 바로 12월 12일에 바로 군사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12.12 사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16 군사 정변과 같은 또 군사 쿠데타가 결국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결국 누가 된다? 바로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박정희의 사망으로 민주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또다시 뭐가 나타난 거야? 바로 전두환이라고 하는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고, 그치? 독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에 반발하는 바로 전국적인 움직임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래서 이 전두환이나 신군부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라도 광주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민주화 운동은 몇 년?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다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바로 계속 이렇게 독재를 하는 전두환이 바로 계속 계엄령을 내리니까 이 계엄령을 철폐해라. 그 다음 이제부터 독재하는 이런 유신헌법 이런 것 인정할 수 없다. 그치? 박정희가 만들어 놓았던 유신헌법, 그치? 이런 거 X, 그치? 안 된다. 그 다음에 뭘 당연히 없애야 된다. 바로 독재를 막아야 한다. 그치? 요것이 가장 광주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하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를 결국 어떻게 진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전두환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주 시민들의 이런 이야기를 바로 신군부, 즉 전두환이 바로 무력으로 결국 진압하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결국 자신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 12.12 사태를 통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죠. 결국 자신의 힘을 뭔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데 바로 이 광주 시민들을 진압할 때 바로 무슨 부대를 동원한 줄 알아요? 경찰이 아니라 바로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바로 공수부대예요. 공수부대는 여러분이 요즘에 뭐 강철부대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특전사들 공수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도 최정예 군인이죠. 이 군인들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북한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군인은 우리나라의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 군인을 뭐하는 데 보냈다고? 우리나라 국민, 즉 시민들을 진압하는 데 보냈다. 말이 되는 걸까요? 그쵸? 이 당시 광주 사람들도 공수부대가 온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공수부대가 진압을 왔는데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광주시 사람들 계속 독재 물러나라. 전두환 물러나라. 라고 시위하는 그 시위대를 향해서 바로 이 공수부대가 정말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곤봉으로 때리고 사람들 잡아가고. 근데 심지어 바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바로 뭘 해버립니까? 바로 총을 발포해버려. 정말 시위하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서 말 그대로 총으로 조준사격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이승만 대통령 떠오르지 않아요? 그쵸?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막으려고 총 쏴버렸잖아요. 당연히 군인이 총을 쏘게 한다는 것의 명령권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군인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야? 지휘관. 지휘관이 자기 마음대로 총을 쏘라고 명령 내릴 수 있나요? 무조건 총 책임자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명령 없이 군대가 함부로 총을 쏘거나 무기를 쓴다?
이것은 진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 당연히 바로 전두환의 명령이 있었겠죠. 자, 총을 발포하고 나니까 광주 시민들은 여기서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겠죠. 그래서 분노한 바로 광주 시민들은 뭘 만들어 바로 시민군을 조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경찰서나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서 시민군으로서 맞서 싸우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우리나라 군대가 시민을 향해 총을 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이 시민군을 만들어서 바로 전남도청에서 저항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민군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고 공수부대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완전히 엄청나게 훈련되어 있는 특수부대라고 했죠. 결국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어떻게 끝날까요? 결국 이 전남도청까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남아있는 시민군을 모두 죽이고 결국 이 광주 민주화운동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그랬는지는 여러분이 영화, 택시 운전사, 그 다음 화려한 휴가 이런 영화들을 보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책에 5.18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1980년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되고 나서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계속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5.18 광주 사태. 광주 사태라는 말은 아까 여기 위에 사태가 나와 있죠. 12.12 사태. 뭔가 불량한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 그 다음에 광주 시민들은 질서를 어기는 폭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역사적 사실로는 이게 모두 거짓이고 결국 전두환의 무력 진압, 잔인한 방식으로 결국 시민들을 진압했다. 이것이 역사적인 진실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던 것이 아닐까. 이 뒤에 배우겠지만 결국 이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는 결국 6월 항쟁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실을 알려고 하고 또 이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 알리면서 이 전두환의 독재와 잔인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계속 저항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진압을 하고 난 전두환 당연히 이제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공식적으로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되기 위한 조직을 하나 만들죠. 마치 박정희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들고 대통령 선거 자기가 나가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뽑았다 했잖아. 찬성률이 박정희 대통령 당선되는 확률이 99.9%.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니지. 전두환 똑같아. 뭘 만들어? 자기는 이제 국가를 보위, 지키는 국가 보위,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비상이다. 그래서 비상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말이 그럴싸하지 자기 독재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만 모으는 거지. 줄임말로 하면 국보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대책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 당선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맞아요. 대통령에 당선되죠. 직접 선거가 아니라 이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뽑아가지고 간접 선거죠. 이거에 의해서 자신의 대통령이 7년 당선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때 이제 8차 개헌을 하면서 본인이 7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간접 선거인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바로 자신이 임명한 선거인단,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찬성률 몇 퍼센트? 99.9%로 당선된다. 국민들의 뜻은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각종 독재적인 방식을 계속 해 나갔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편으로는 전두환은 또 무슨 일들을 하냐, 전두환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여기서 보면은 바로 국보위 설치했지. 그 다음에 철저하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합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신문사들은 보도를 못 내보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깡패들을 잡아넣겠다고 하면서 바로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노숙자나 깡패나 이런 사람들 잡아가서 말 그대로 여기 가서 교육시킨다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이 잡아왔겠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잡혀 들어가서 막 두들겨 맞고 막 군대처럼 훈련해야 되고, 얼마나 이런 인권을 짓밟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삼청교육대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전두환이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결국 계속했던 일들은 결국 당연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거 하는 거 당연히 모두 탄압하겠죠. 맞아요. 네, 됐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런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요. 그런 것들 바로 유화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계속 이렇게 억압하기만 하면 자기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 또 이런 자유화 같은 정책들을 많이 풀어주는데요. 이 전까지만 해도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이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중고등학생들의 두발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교복을 자유화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자유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 뭐야? 국민들에게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다, 이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전까지는 해외여행도 함부로 못 가. 근데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것들도 자유화 허가해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프로야구, 이런 것들도 바로 이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가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다가 돌려버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우리가 프로야구도 재밌고 뭐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 자유가 높아졌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런 독재자였던 전두환의 이런 근본적인 이런 정책을 펼친 원인은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독재, 그 다음 국민들의 불만을 딴 곳으로 돌리고 없애기 위한 이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바로 이런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은 그러면 이제 바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거의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그러면 전두환은 결국 1980년부터 계속 대통령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다 전두환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1987년이 됩니다. 자, 임기가 끝나가는 이제 1987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두환이 결국 계속 강압적인 통치를 했고, 결국 시민들은 계속 무슨 운동을 하고 있었다? 바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 먼저 1987년 1월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바로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박종철 군은 무슨 학생이냐면 바로 서울대생이에요. 서울대생인 박종철 군을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잡아와가지고 바로 고문을 하다가, 고문을 하다가 죽여버린 겁니다. 그럼 박종철 군은 죽이고 나서 경찰이 서울대생이 죽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아니, 어떻게 대학생이, 건강한 청년이 어떻게 책상을 탁 치는데 억하고 죽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해명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고 함부로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면 또 잡아다 두들겨 패고,
그 말이 그럼 몇 년간 통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경찰이 내놓은 것도 설명이 바로 책상을 탁 치니 욕하고 죽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서울대생인 박정철 군이 고문치사당해서 죽었다. 결국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시위가 더 격해졌겠죠. 시위가 많아졌죠.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발표하냐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서 바로 4.13 호혼 조치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이 호혼 조치는 결국 무엇이냐? 자신이 계속 간접 선거로 뭘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간섭이 아니라 간접 선거. 간접 선거로, 즉 국민이 직접 대통령 뽑을 수 없는 걸로 계속 뭘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결국 계속 대통령 하겠다라는 거지. 맞아요? 왜? 헌법에 따르면 계속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거기에서 다시 대통령 뽑으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으니까, 맞아?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아.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반발하겠죠. 결국 전두환은 자신이 민주화 하지 않겠다. 내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위가 계속 확산되다가 박정철 군에 이어서 또 다른 한 대학생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 대학생이 바로 이한열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한열이라는 학생은 연세대학교 학생인데요. 이 박정철 군 서울대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민주화 운동과 시위를 위해서 힘썼다. 근데 이 대학생 이한열 군이 시위를 하다가 뭐에 맞았냐면 바로 우리 3.15 부정선거 때 마산에서 바로 봤던 김주열 학생과 비슷하게 바로 김주열 학생은 최루탄에 맞아서 눈이 있는 부위에 맞아서 죽었죠. 이한열 역시 그 최루탄에 머리를 맞게 되면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한열 학생이 결국 이한열 열사가 결국 사망하게 되면 사건이 터지면서, 네, 물론 이때 이제 바로 사망하지 않고 좀 시간이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결국 돌아가시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국적으로 시위가 결국 확산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걸 바로 6월에 일어났다 해서 바로 6월 항쟁이라고 바로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전두환 대통령이 결국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자신의 후임으로 점 찍어 두었던 인물, 바로 노태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노태우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나와서 이제 6.29 민주화 선언, 즉 이 6.29 민주화 선언 결국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대통령을 뭐 하겠다? 직접 국민들이 선거한다. 이거를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몇 년? 5년.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여러 번 하니까 독재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걸 바로 단임. 그래서 대통령은 한 번만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 직접 선거와 민주화가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노태우 정부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기나긴 독재가 끝이 났어요. 자, 우리나라 처음 독재자 누구였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 언제부터 했는 줄 알아?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 독재했죠. 그러고 나서 또 독재자 누가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죠.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줄 알아요? 1961년부터 1979년, 무려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재했죠. 그 다음 또 독재자가 나왔어요. 누구예요? 바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몇 년부터? 1980년에서
1987년까지. 결국 이 시간 다 더해봐. 여기 12년, 그냥 짧게만 보자. 여기 몇 년? 18년. 그 다음 여기 7년이라고 이렇게 계산해볼까? 그러면 요거 이미 30년에다가 지금 7년이면 이미 37년에 독재,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였다.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뭘 위해서 노력했어? 바로 민주화. 독재가 아닌 시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이 기나긴 세월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뭐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꿈대로 민주화. 결국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 바로 1987년 이후부터 일어났던 것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시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역사 시간에 이 민주주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선생님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수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로부터 또 그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이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생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냥 미국이 딱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우리만의 방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